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본주의의 최정점인 미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비교적 관대하고 많은 자유를 주는 미국이지만 한 가지 아주 무섭게 기업을 몰아치고 강제적으로 해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부당하게 시장을 독점해서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4개의 회사는 바로 가파라고 불리는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이들 기업에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회사를 해체시키기 위해 미국 의회가 칼을 빼든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벌써 수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코로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미 하원의회가 청문회를 열어 세계 최고 테크 기업들의 수장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의 지위를 누리며 미국 소비자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반독점 소비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의 발언만 봐도 얼마나 미국의 의회가 이들 기업의 독점 상황에 대해 적대적인지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는 우리의 선조들은 군주에게 절대 굽히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에게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게 적대적인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 테크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을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이미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6일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450페이지가량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미국의 반독점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이들 기업들의 독점 상황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2월 9일에는 미국 FTC, 즉 연방거래위원회와 미국 46개 주의 검찰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아예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설마 했는데 이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정말로 페이스북을 해체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법원에서 페이스북의 해체가 결정된다면 애플과 구글, 아마존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들 그룹들도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이 작은 회사들로 쪼개져 해체된다면 이들 기업의 성장 전략과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주가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미국 정부가 대기업들이 더 잘되도록 밀어주기는커녕 이렇게까지 이들 회사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기업 해체를 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만약 해체시킨다면 어떻게 이 기업들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 의회의 뜻대로 만약 페이스북이 실제로 해체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해체될 가능성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페이스북이 2012년 인수했던 인스타그램과 2014년 인수한 왓츠앱의 두 서비스를 페이스북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과 같은 경쟁사를 인수합병하여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결국 페이스북의 이러한 독점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해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이러한 자본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는 매우 심각하며 아주 단호합니다. 뉴욕의 르타샤 제임스 주 검찰청장은 지난 10년 동안 페이스북은 독점적 지배력으로 중요한 경쟁사를 짓눌렀고 이로 인해 경쟁이 사라져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당시 SNS 시장에서 넘버원이었던 페이스북에게 큰 위협이 되자 페이스북이 이들을 아예 인수하여 시장을 독점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방거래위원회는 마크 주커버그의 과거 수년간 모든 이메일과 문서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무려 12년 전인 2008년 마크 주커버그가 썼던 이메일에서 한 문장을 찾아냅니다. 그 이메일에서 마크 주커버그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경쟁하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낫다 라고 썼는데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문구를 인용하면서 페이스북이 다른 경쟁사들을 인수하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제거하였고,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이 매우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인수합병할 당시 이 인수합병을 허가해준 장본인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독점 관련 문제가 없다면서 인수를 허가해줄 때는 언제이고, 페이스북이 이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크게 성장시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니 이제 와서 회사를 다시 해체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페이스북 측에서는 반독점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성공적인 사업을 벌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중소기업들이 페이스북의 무료 서비스들과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페이스북 서비스들이 고객들에게 큰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SNS 시장에서 트위터도 있고 틱톡도 있는데 무슨 우리가 독점이냐?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를 경쟁사 대비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매년 10빌리언 달러, 즉 한화로는 무려 11조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 라고 반박합니다. 사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해체시켜버리면 페이스북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에서 현재 나오고 있고, 왓츠앱은 페이스북이 미래 사업으로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페이스북에서 분리된다면 페이스북의 주가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왜 인수하였을까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2010년 전후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수의 증가세는 언젠가는 점점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이 페이스북 다음으로 이용하게 될 넥스트 SNS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리한 마크 주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2012년 715밀리언 달러, 즉 단돈 8천억 원에 인수하여 8년이 지난 지금 무려 111조 원의 가치를 지닌 가장 인기 있는 차세대 SNS로 성장시켰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인스타그램 인수합병은 2000년대 들어 최고의 인수합병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성공한 인수합병 케이스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광고 매출은 유튜브를 능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페이스북 자체는 이미 여러 글로벌 마켓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인 뉴스피드 부문의 광고 공간도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은 다릅니다. 인스타그램은 2019년에 20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22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것은 페이스북 그룹 전체 광고 매출의 약 2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리서치 회사인 이 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2020년 인스타그램의 매출은 28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3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페이스북 그룹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왓츠앱은 아직까지는 페이스북 그룹의 직접적인 매출을 가져다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왓츠앱은 무려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억 명은 저희가 상상하기도 정말 어려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왓츠앱을 이커머스나 결제 부문과 연계시켜 새로운 페이스북 그룹의 수익 창출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왓츠앱이 분리되면 이 계획도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몇몇 주요 국가들에서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왓츠앱의 사용자 수는 페이스북보다 1억 명이 더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인도가 차세대 인터넷 신흥 강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페이스북 그룹의 인도 시장 장악을 위한 발판으로 왓츠앱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왓츠앱이 분리된다면 페이스북의 인도 시장 장악을 위한 계획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인스타그램의 유저 수가 페이스북 유저 수보다 무려 70%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분리되면 일본에서 역시 페이스북은 미래 신규 유저 확보 및 사업 확장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페이스북은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요새 10대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수년 전에는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71%가 페이스북을 사용했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5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어린 세대, SNS를 막 사용하기 시작한 현재 10대들은 페이스북 대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에게 인스타그램은 어린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신규 SNS 서비스였고,
이 전략은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이 없었다면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신세대를 타겟으로 한 SNS를 새롭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SNS 서비스를 제로부터 다시 만들어 성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투자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페이스북의 해체는 페이스북 자체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왓츠앱은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왓츠앱이 매출도 없으면서 현재 20억 명이 넘는 유저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 페이스북이 자신이 번 돈을 왓츠앱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퍼주었기 때문입니다. 왓츠앱은 페이스북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각종 기술적인 지원뿐 아니라 아낌없는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저 수를 늘리는 데만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왓츠앱도 20억 명이라는 유저 수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이 신규로 추진하는 온라인 쇼핑이나 결제 관련 부분과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과 왓츠앱을 분리시킨다고 하면 현재 매출이 없는 왓츠앱도 눈앞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 역시 그동안 페이스북 그룹 안에 있으면서 페이스북의 최첨단 광고 기술을 전수받아 매출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텐츠 관리 기술이나 문제가 있는 컨텐츠를 걸러내는 기술 등을 같이 공유하면서 인스타그램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을 떼어내게 되면 인스타그램 역시 스스로 광고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그동안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타겟팅된 광고를 수행해왔던 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지난 수년간 페이스북과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며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를 통합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통합 작업에 페이스북은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막 시너지를 크게 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회사를 분리하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멘붕이며 한마디로 나이트메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분리가 결정되더라도 분리 작업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는 왜 이렇게 독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미국 법무부 및 의회의 이러한 시장 독점을 반대하는 강력한 경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자유의 가치와 자본주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800년대 산업의 고속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 기업의 독점이 전체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오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를 사회 시스템상으로 원천 봉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20년 전 매우 강력한 법적인 장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의 역사는 1890년 제정된 셔먼법에서 시작됩니다. 셔먼법은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연합이나 독점은 어떠한 형태든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에는 우리도 잘 아는 석유재벌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있습니다. 1890년 기준으로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내 석유 시장의 거의 9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엄청난 독점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록펠러를 훌륭한 기업가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의 역사를 공부해보시면 그와는 정반대로 록펠러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말을 안 들을 시에는 무자비하게 박살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록펠러는 석유채굴 사업보다는 정지업이 유명하고 독점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규모 정유회사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송에 필수적인 철도 사업에 손을 뻗칩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 회사들과 밀실 담합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리베이트 시스템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당시 록펠러는 철도 업계와 담합하여 수많은 중소규모의 정유회사들에게는 비싼 철도 운임을 부과하도록 하여 중소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산하거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록펠러는 경찰 등 공권력을 매수하여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일하는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박봉에 시달렸지만 록펠러 가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1904년 아이다 미네르바 타벨이라는 여기자가 이러한 록펠러 가문의 부정한 모습을 폭로하여 록펠러 가문의 추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반성하기는커녕 겉으로 보이는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록펠러 가문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이러한 모습을 봐온 다른 대기업들도 다들 각자의 산업 영역에서 온갖 독점을 추구하여 미국 사회는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에 급격히 퍼지는 현상을 맞게 됩니다. 미국의 중소기업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고
그 독점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수십 년간 노력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최초의 반독점법이 바로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인 존 셔먼이 주도하여 제정한 셔먼 반트러스트법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독점 체계의 폐해를 뿌리 뽑기 위해 1906년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독점 금지법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게 되어 결국 34개의 독립회사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회사들이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엑손이나 쉐브론, 모빌 등의 정유회사가 된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독점하였던 아메리칸 타바코도 16개의 회사로 쪼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1948년에 미국 법무부는 파라마운트 등 대형 영화사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여 승리하였고 1984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통신사였던 AT&T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여 AT&T를 8개의 회사로 쪼개버렸습니다. 1998년에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합니다. 이 당시 법무부는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이코스와 같은 경쟁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자사의 MS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파는 방식으로 독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2000년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의 회사로 쪼개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항소에 나섰고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와 타협을 통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분할을 피하게 됩니다. 2002년 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명령하는 선에서 소송을 종결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미국 하원 독점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페이스북 이외의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면 구글의 경우 구글 검색 엔진은 자체 개발하긴 했지만 온라인 광고 회사인 더블클릭을 인수하였고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인수하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체계를 인수하여 이 영역들을 모두 연동함으로써 타 경쟁사가 범접하기 힘든 검색 시장에서 거대한 독점 체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검색 광고 독점 체계를 통해 구글은 자사가 원하는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켰고 사용자의 데이터도 오용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자사의 아마존 사이트에 물건을 파는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의 아마존 입점을 차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존은 자체 사이트의 운영자이지만 아마존 베이직과 같은 저가의 자사 브랜드도 판매하여 다른 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애플의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만을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앱을 배포하는 시스템을 독점하였고 여기에서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사의 앱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고 경쟁사를 앱스토어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사건도 그 예 중 하나입니다.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능을 도입하자 애플이 즉각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애플의 다운로드 차단에 분노하여 애플이 1984년 선보인 대기업을 향한 독재를 무너뜨리는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이 iOS 인앱 결제 시장에서 시장 독점을 통해 부당하게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역시 작년 3월 유럽에서 반독점 혐의로 애플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결제 수수료로 매출액의 30%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나 스포티파이는 수억 명의 이용자가 있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갖춘 강한 기업들이라 그나마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애플의 반기를 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CNBC는 지난 10월 기사에서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시켜야 할 수 있고 애플은 애플 스토어를, 구글은 유튜브를 분리시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미국 하원이 빅테크 기업을 해체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 웨드부시 증권의 마이클 파츠터는 이번 페이스북의 해체 소송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가 이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독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에는 이미 트위터, 스냅챗, 틱톡 등 다른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페이스북의 해체 소송이 지난 12월 9일 제기되었지만
페이스북의 주가 역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도 해체 소송이 하나의 리스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해체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은 자사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두 기업을 인수하였고 고객의 데이터, 광고 시스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난 수년간 통합시켜 이제 막 그 빛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애플과 같은 거대한 회사를 해체시키려면 또다시 엄청난 비용과 수년간의 해체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케이스와 같이 현재 페이스북의 해체 소송도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급격한 해체보다는 각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선에서 현재의 독점 관련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하원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